아빠, 이거 봐. 내가 만든 거야. 우와, 서윤이가 혼자 다 만들었어? 응,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했어. 새벽 5시, 강민호는 눈을 떴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알람도 필요 없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15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이불을 개고 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향했다. 한옥을 개조한 집은 겨울 새벽이면 유독 차가웠다. 하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이 차가운 공기가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다. 손을 씻고 물을 끓이고 도마 위에 채소를 올렸다.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민호가 직접 가꾼 공간이었다.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작은 정원. 봄에는 목련이 피고 여름에는 수국이 만발했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동백이 외로이 꽃을 틀었다. 이 정원을 거닐며 민호는 수없이 많은 밤을 견뎌냈다. 아침 6시 반 서윤이 일어났다. 중학교 2학년인 딸은 아빠를 닮아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다. 세수를 하고 나온 서윤의 얼굴에는 아직 잠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아빠가 차린 식탁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오늘 반찬 뭐야?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김치찌개. 역시 아빠 최고. 민호는 웃으며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딸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조언을 건네고 때로는 함께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유는 학교 준비를 했다. 가방을 챙기고 교복을 입고 머리를 묶었다. 민호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딸이 뭔가 찾지 못해 헤매는 소리가 나면 즉시 위치를 알려주었다. 15년간 함께 산 집이었다. 모든 물건의 위치를 외우고 있었다. 아빠 다녀올게. 조심히 가. 점심 맛있게 먹고. 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창문으로 다가가 딸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서윤이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제야 민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방으로 향했다. 공방은 집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한옥의 사랑채를 개조해 만든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나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안정되었다. 민호는 작업대 앞에 섰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동네 슈퍼주인 김 사장님의 의자 수리였다. 의자는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등받이가 흔들렸다. 민호는 의자를 뒤집어 살펴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했다. 연결 부위가 헐거워진 것이었다. 민호는 접착제를 바르고 나사를 조이고 사포로 표면을 다듬었다. 손끝에서 나무의 결이 느껴졌다. 오전 10시쯤 박노식 장인이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호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일 잘하고 있나? 네, 장인님. 거의 다 끝났습니다. 노식은 의자를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민호는 노식의 인정을 받기 위해 15년을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믿을 만한 장인이 되어 있었다. 요즘 주문 많이 들어오나? 아니요. 그냥 동네 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실력이면 더 큰 일 맡아도 되는데. 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호가 왜 큰 일을 맡지 않는지 알고 있었다. 딸이 있었다.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시간이 부족해졌다. 서윤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민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는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이 찾아왔다. 민호가 만든 나무 장난감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아저씨, 제 거 완성됐어요? 당연하지. 여기 있어. 민호가 건넨 것은 손바닥 크기의 나무 자동차였다. 바퀴가 굴러가고 문도 열렸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민호는 그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돈을 받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이 더 값졌다. 저녁 무렵 서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아빠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민호는 딸의 가방을 받아들고 물었다.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그랬어. 수학 시험 망쳤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해. 사실이잖아.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서윤은 숙제를 했다. 민호는 부엌에서 냄비를 휘저으며 가끔 거실을 바라봤다.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딸의 뒷모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서윤이 샤워하는 동안 민호는 거실을 정리했다. 서윤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리고 홀로 남은 거실에서 민호는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달빛이 정원을 비췄다.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했다. 15년 전 아내가 떠난 그날 밤도 이렇게 고요했다. 민호는 그날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기억이 밀려왔다. 생후 6개월이던 서윤을 안고 있던 순간, 아내가 짐을 싸던 모습,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던 뒷모습,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딸을 꽉 안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15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밤새 울음을 달래는 일. 민호는 제대로 자지도 못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지켜야 할 전부였다. 시간이 흐르며 민호는 익숙해졌다. 딸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배고픈 울음, 졸린 울음, 아픈 울음. 모두 달랐다. 민호는 하나하나 배워갔다. 그리고 서윤이 커가며 민호도 함께 성장했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입학식. 민호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학부모 상담도, 운동회도, 소풍도 항상 서윤의 곁에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였지만 서윤은 아빠와 함께였다. 그것이 서윤에게 상처가 될까봐 민호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민호 스스로에게는 가혹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새 옷도 사지 않았고, 외식도 하지 않았고, 여행도 가지 않았다. 오직 딸을 위해서만 살았다. 그것이 민호가 선택한 길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민호를 존경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성실하게 사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민호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밤 11시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의 방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었다. 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민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다. 새벽에 일어나고 아침을 준비하고 딸을 학교에 보내고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잠들 것이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민호에게는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도 딸과 함께할 하루를 꿈꾸며. 강민호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호의 손이 멈췄다. 1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잊을 수가 없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공방 문 앞에 여자가 서 있었다. 윤소정이었다. 15년 전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 여자. 민호가 평생 잊고 싶었던 이름.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 소정은 변했다.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쳤으며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예전의 그 따뜻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15년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나면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수도 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요. 목소리는 담담했다. 미안함도 반가움도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직장 동료에게 하는 인사 같았다. 민호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무슨 일로? 짧은 대답이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소정은 공방 안을 둘러봤다. 낡은 작업대, 오래된 연장들, 먼지가 쌓인 선반. 그녀의 얼굴에 경멸하는 표정이 스쳤다. 여기서 아직도 이런 일 하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정은 공방을 한 바퀴 돌며 계속 말했다. 15년이나 지났는데 변한 게 없네요. 여전히 이런 좁은 곳에서 나무나 깎고 있고. 민호의 손이 작업대를 꽉 쥐었다. 참아야 했다. 화를 내면 안 됐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습니까? 소정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 눈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서윤 데리러 왔어요. 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시간이, 공기가, 심지어 자신의 호흡까지. 민호는 천천히 물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윤, 내 딸 데리러 왔다고요. 소정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민호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15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첫마디가 딸을 데려가겠다는 말이라니. 무슨 권리로?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소정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권리요? 난 엄마예요. 법적으로도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여기 변호사 자문도 받았어요. 서류를 작업대 위에 던졌다. 민호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소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15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그건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통의 문자도 없었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이가 아플 때도 당신은 없었습니다. 소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나도 내 삶이 있었어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었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다. 하지만 참았다. 겨우 참았다. 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소정이 비웃었다. 도망쳤다고요? 난 선택한 거예요. 이 좁은 곳에서 평생 갇혀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라고요. 그래서 딸도 버렸습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소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난
난 그때 준비가 안 됐어요. 엄마가 될 준비가.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15년이나 필요했습니까?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는 작업대에서 손을 떼고 소정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이 떠난 그날 밤 서윤이는 6달이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엄마를 찾아서 나는 그 아이를 안고 밤새 집안을 돌았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정이 눈을 돌렸다. 민호는 계속 말했다. 첫돌 100일 생일. 모든 순간을 나 혼자 책임졌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간호하고 학교 준비시키고 밥 먹이고 재우고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요? 칭찬받고 싶어요? 소정의 말이 날카로웠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다만 당신에게는 서윤을 데려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소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가 치솟았다. 자격? 자격이라고요? 난 엄마예요. 그게 자격이에요. 엄마는 이름이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당신은 그 역할을 15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소정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분노의 눈물이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딸을 버릴 이유가 됩니까? 소정이 입을 다물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뒤돌아섰다. 돌아가십시오. 서윤이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거예요. 소정이 민호를 지나쳐 공방 밖으로 나갔다.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소정은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윤이가 집에 있었다. 민호는 급히 공방 문을 잠그고 뛰어갔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소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아, 엄마야. 민호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소정과 서윤이 마주 서 있었다.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서윤과 소정 사이에 섰다. 나가주십시오. 왜요? 내 딸인데. 서윤이가 원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가셔야 합니다. 소정이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아, 엄마 기억나?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호했다. 소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럴 리 없어. 넌 내 딸이야. 전 아빠 딸이에요. 서윤이 민호 뒤로 숨었다. 민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소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래, 내 아빠가 널 그렇게 키웠구나. 엄마를 미워하도록. 아닙니다. 민호가 말했다. 나는 서윤에게 당신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좋게도 나쁘게도. 거짓말. 서윤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소정이 서윤을 쳐다봤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엄마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물어봐도 대답 안 했어요. 소정은 할 말을 잃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정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다. 난 포기 안 해요. 서윤은 내가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민호는 서윤을 꽉 안았다. 딸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틀 후 소정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서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노렸다. 민호는 공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소정은 골목 어귀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이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소정이 다가왔다. 서윤아. 서윤이 깜짝 놀라 멈춰섰다. 소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야. 왜 또 왔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정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널 보러 왔지. 우리 얘기 좀 하자. 전 아빠한테 가야 해요. 서윤이 돌아서려 했지만 소정이 팔을 잡았다. 잠깐만. 엄마 말 좀 들어봐. 놔주세요. 서윤이 팔을 뿌리쳤다. 소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윤아,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아? 널 위해서야. 전 괜찮아요. 아빠랑 있으면 돼요. 내 아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서윤의 눈빛이 변했다. 소정은 계속 말했다. 저 좁은 집에서 저런 일이나 하면서 살아서 뭐가 되겠니? 엄마랑 가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아빠를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소정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여기 봐. 이게 엄마가 사는 곳이야.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넓고 깨끗하지? 너만의 방도 있어.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있고, 침대도 크고. 여기서 살면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어. 서윤은 사진을 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소정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서윤아, 엄마 말 들어봐. 너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돼. 내 미래를 생각해야 해. 전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다고? 이 좁은 동네에서? 저런 낡은 집에서? 네. 아빠랑 있으면 행복해요. 소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정이 격해졌다. 넌 몰라.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내 아빠는 너한테 그런 걸 절대 못 줘.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야. 소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다. 소정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서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너 데리고 가면. 싫어요. 서윤이 소리쳤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집 쪽으로. 소정은 쫓아가려 했지만 멈췄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보고 있었다. 서윤은 공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민호는 작업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빠. 민호가 달려가 서윤을 안았다. 딸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등을 토닥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는 딸을 더 꽉 안았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는 딸 곁에 앉아 밤새 깨어 있었다. 서윤이 잠깐 잠들었다가도 꿈을 꾸는지 몸을 뒤척였다. 민호는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줬다. 새벽이 되어서야 서윤이 깊은 잠에 빠졌다. 민호는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15년 동안 쌓아온 평화가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아빠, 오늘은 집에 있을래.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민호는 알았다. 소정이 무서운 것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오늘은 쉬자. 정말? 응. 우리 둘이 집에서 놀자. 서윤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민호는 학교에 전화해서 서윤이 아프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날 하루 민호와 서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공방에서 나무 장난감을 만들고 정원을 가꾸고 함께 요리를 했다. 서윤은 조금씩 밝아졌다. 민호는 딸의 웃음을 보며 안심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인터폰 화면에 소정이 보였다.
그녀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다. 강민호 씨, 문 여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정은 계속 초인종을 눌렀다. 10분, 20분, 30분. 민호는 서윤을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다. 아빠, 엄마가 왜 저래? 괜찮아. 금방 갈 거야. 하지만 소정은 가지 않았다. 1시간이 넘도록 초인종을 눌렀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소정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뭘 원하십니까? 서윤이요. 내 딸을 원해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난 엄마예요. 엄마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정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 내가 줄게요. 양육비, 지금까지 못 준 거 다 줄게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민호는 소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윤이의 마음입니다. 서윤이가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얼굴이 무너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건 당신이 날 미워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서윤에게 당신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서윤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서윤이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괴롭히다니. 난 엄마예요.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소정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민호는 문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서윤을 지켜야 했다. 사흘째 되는 날, 박노식 장인이 민호의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민호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노식이었다. 민호는 급히 문을 열었다. 장인님, 들어가도 되겠나? 네, 어서 오세요. 노식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고 정원을 바라보고 조용히 앉았다. 민호는 차를 준비했다. 따뜻한 녹차를 내왔다. 서윤이는 방에 있습니다. 학교는 오늘도 안 갔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민호를 바라봤다.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식은 계속 말했다. 내 전 아내가 왔다면서? 네. 딸을 데려가겠다고? 네. 노식은 잠시 침묵했다. 차를 또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힘들겠구나. 그 한마디에 민호의 마음이 무너졌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장인님,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노식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다. 천천히 말해도 된다. 민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는 15년 동안 서윤이만 보고 살았습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윤이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가 나겠구나. 화보다는 두렵습니다. 뭐가? 서윤이를 빼앗길까봐. 노식은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호야, 내가 물어보마. 서윤이는 누구 딸이냐? 저희 딸입니다. 그래, 내 딸이다. 15년 동안 키운 내 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보다 중요한 게 있다. 노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음이다. 서윤이의 마음.
그 아이가 누구를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식은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사람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올바른 건지 따져봐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내 전 아내, 그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 민호는 생각했다. 소정이 돌아온 이유. 정말 서윤이가 보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다. 노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도 따라 일어났다. 장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넌 내 길을 가면 된다. 지난 15년처럼 흔들리지 말고. 하지만 제가 서윤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노식은 민호의 어깨를 잡았다. 민호야, 넌 이미 지켜왔다. 15년 동안. 그 사실을 잊지 마라.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식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너 자신을 믿어라. 넌 좋은 아버지다. 노식이 나간 후 민호는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다. 장인의 말이 마음속에 울렸다. 넌 이미 지켜왔다. 그 말이 힘이 되었다. 민호는 서윤의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서윤아, 아빠야. 응, 들어와. 방 안에는 서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호는 옆에 앉았다. 뭐 그려? 우리 집. 서윤이 보여준 그림에는 작은 한옥과 정원, 그리고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민호와 서윤. 민호의 가슴이 뭉클했다. 예쁘다. 아빠, 우리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지? 민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집이잖아. 엄마가 날 데려갈까봐 무서워. 걱정 마. 아빠가 지킬게. 정말? 응, 약속해. 서윤이 아빠를 꽉 안았다.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윤을 지키겠다고.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소정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하지만 쓰다가 찢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민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정원의 나무들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방으로 갔다. 밤중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작업대 앞에 앉아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안정되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칼을 움직이며 민호는 생각했다. 노식의 말이 맞았다. 소정이 돌아온 이유를 알아야 했다. 그녀가 정말 서윤을 사랑해서 온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민호는 그것을 확인해야 했다.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민호는 공방 문을 잠갔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만약 소정이 법적으로 서윤을 데려가면 어떻게 할까? 민호는 대항할 수 있을까? 변호사를 구해야 할까?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결국 민호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서윤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법이든 뭐든 서윤이 원하지 않으면 소정은 딸을 데려갈 수 없을 것이었다. 민호는 그 생각에 조금 안심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다. 서윤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했다. 민호는 매일 학교까지 배웅하고 마중을 나갔다.
어느 날 오후 공방 문이 열렸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인상의 여성이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강민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여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정하영 마이너스 도시개발과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영은 공방 안을 둘러보며 들어왔다. 여기서 목공 일하시는 거죠? 네. 오래 하셨어요? 15년 정도 됐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강민호 씨, 혹시 이 동네에 신도시 개발 계획 있다는 거 아세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거든요. 하영은 파일을 펼쳐 지도를 보여줬다. 이 동네 전체가 표시되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다. 이 지역이 신도시로 재개발됩니다. 5년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영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 강민호 씨 집이 있는 이 위치가 문제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핵심 위치거든요.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와 주거지구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이 집이 없으면 동선이 완전히 꼬여버려요. 민호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자신의 집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영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다. 시에서 이 집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매입이라니. 얼마예요? 8억입니다. 민호는 숨이 막혔다. 8억.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다. 하영은 계속 설명했다. 이 집은 등록문화재는 아니지만 한옥 보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높게 쳐드린 겁니다. 주변 시세보다 2배 정도 높아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영은 서류를 민호 앞에 놓았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한 달 정도 시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신도시에 전통 공예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강민호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영은 명함을 한 장 더 주고 나갔다. 민호는 한동안 서류를 바라봤다. 8억. 그 돈이면 서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었다. 대학도 보낼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다. 15년 동안 살아온 집, 서윤과의 모든 추억이 담긴 집.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저녁, 서윤이 돌아왔다. 민호는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다. 서윤아,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민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신도시 개발, 집 매입, 8억.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진짜? 8억이나? 응. 우와.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우리 이사 가야 해? 그렇게 될 것 같아. 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여기가 좋은데. 민호는 딸을 안았다. 아빠도 그래. 하지만 이게 너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난 괜찮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의 마음과 서윤의 미래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들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밤 10일씨였다. 민호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소정이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이 시간에 왜 왔습니까? 소정은 흥분한 표정이었다. 들었어요? 집 매입 이야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소정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당장 팔아요. 8억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난 조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회 다시 안 와요. 민호는 소정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다. 혹시 그 돈 때문에 오신 겁니까? 소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서윤이가 아니라 돈 때문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소정의 반응이 너무 격했다. 민호는 확신했다. 소정이 돌아온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나가 주십시오. 민호 씨, 잠깐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소정이 발로 막았다. 들어요. 이 집 팔면 나도 권리가 있어요. 난 법적으로 당신 배우자였어요.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1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권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집은 제 아버지 유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제 거였어요. 소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진짜 이유를 알겠습니다. 서윤이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군요. 아니에요. 서윤이도 진심이에요.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민호는 문을 닫았다. 소정은 밖에서 소리쳤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소정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 집을 팔라고 재촉하는 이유,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 민호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밀려왔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돈 때문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딸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민호는 서윤의 방문을 열어 들여다봤다. 딸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민호는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윤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집도 지키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민호가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서윤은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보고 있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다. 뭐 찾아? 아빠, 여기 뭐가 들어있어? 옛날 물건들. 별거 없어? 서윤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몇 권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표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서윤이 태어난 해부터 시작되는 날짜였다. 아빠, 이게 뭐야? 민호는 공책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일기장이었다. 15년 전부터 써온 육아일기. 민호는 서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그냥 아빠가 쓴 거야. 읽어봐도 돼? 민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어차피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 읽어봐. 서윤은 공책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차렸다. 저 일기에는 지난 15년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다. 서윤이 그것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다. 서윤의 방에서는 한동안 소리가 없었다. 민호는 몇 번이나 문 앞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고 서윤이 나왔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윤아. 서윤은 민호에게 달려와 꽉 안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민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다. 아빠, 미안해. 왜 미안해? 나 때문에. 아빠가 너무 힘들었잖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빠는 행복했어. 거짓말. 서윤이 일기장을 들어보였다. 첫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2010년 3월 15일. 서윤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째. 소정이 떠났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기는 계속 운다. 나도 울고 싶다. 하지만 울 수 없다. 이 아이를 돌봐야 한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른 부분을 읽었다. 2010년 6월 2일. 서윤이가 밤새 열이 났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장염이라고 한다. 의사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서 서윤이를 안고 울었다. 이 아이에게 미안하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계속 읽었다. 201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간다고 했다. 서윤이도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돈이 없다.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다. 서윤이는 좋아했지만 나는 마음이 아팠다.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2013년 3월 2일. 서윤이가 유치원에 입학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왔는데 서윤이만 아빠와 왔다. 선생님이 물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서윤이가 대답했다. 엄마는 없어요.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서윤은 더 이상 읽지 못했다. 민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윤아, 이건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괜찮아. 아빠는 왜 이렇게 힘든 걸 혼자 견뎠어? 혼자가 아니었어. 너랑 같이였잖아. 서윤은 고개를 들어 아빠를 쳐다봤다. 나 때문에 아빠가 너무 힘들었지? 아니야. 너 때문에 행복했어. 하지만 일기에는 그건 힘든 순간만 쓴 거야. 행복한 순간은 일기에 안 썼어. 너무 많아서. 서윤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진짜야. 내가 처음 걸었을 때, 처음 말했을 때, 처음 유치원 갔을 때, 처음 학교 갔을 때,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서윤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다. 민호는 딸을 꽉 안았다. 아빠는 절대 후회한 적 없어. 너를 키운 것. 단 한 번도. 정말, 정말이야. 내가 있어서 아빠는 버틸 수 있었어. 서윤은 아빠의 품에서 한동안 울었다. 민호는 그저 딸을 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한참 후 서윤이 진정했다. 얼굴을 닫고 일기장을 들여다봤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민호는 옆에 앉아 함께 보았다. 2014년 5월 10일. 서윤이가 자전거를 배웠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혼자 탈 수 있게 됐다. 서윤이가 웃으며 소리쳤다. 아빠, 나 할 수 있어. 그 순간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2015년 8월 15일. 서윤이와 바다에 갔다. 처음 보는 바다에 서윤이가 감탄했다. 파도를 보며 신기해했다. 우리는 모래성을 쌓고 조개를 주었다. 서윤이가 말했다. 아빠, 오늘 너무 행복해. 나도 그랬다. 2016년 3월 1일. 서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지만 내가 손을 잡아주니 용기를 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친구를 사귀었다고 자랑했다. 페이지마다 서윤의 성장이 담겨 있었다. 작은 일상들, 소소한 행복들, 때로는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따뜻한 추억이었다. 서윤은 일기를 읽으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마주했다. 아빠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2018년 7월 20일. 서윤이가 말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15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서유는 그 부분을 읽고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 나 이거 기억나? 그래. 응. 그때 아빠가 울었잖아. 나는 왜 우는지 몰랐는데. 민호는 웃었다. 행복해서 운 거야. 나 때문에? 응. 서유는 다시 아빠를 안았다. 민호는 딸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서윤아, 아빠 말 들어봐. 응. 엄마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싫어. 나는 아빠랑 살 거야. 정말? 응. 엄마는 나를 버렸잖아.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어. 민호의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워, 서윤아.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아빠,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서윤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는 맑았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서윤은 일기장을 다시 들여다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4년 11월 30일. 소정이 돌아왔다. 15년 만에 서윤을 데려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서윤은 내 전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이다. 서윤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아빠의 각오가 느껴졌다. 서윤은 일기장을 덮고 말했다. 아빠, 나도 아빠를 지킬 거야. 뭐? 엄마가 아빠를 괴롭히면 내가 막을 거야. 나는 아빠 편이야. 민호는 딸을 꽉 안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새삼 느껴졌다.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아이가 아니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반자였다. 알았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그날 저녁 서유는 평소보다 밝았다. 아빠를 도와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했다. 민호는 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밤이 되어 서윤이 잠들 때 민호는 딸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다. 서윤은 잠결에 말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윤아. 민호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민호는 생각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서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호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에 펜을 들었다. 2024년 12월 3일. 서윤이가 일기를 읽었다. 걱정했지만 괜찮았다. 오히려 우리는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서윤이는 강한 아이다. 나보다 훨씬 강하다. 이 아이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민호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잠들었다. 3일 후 소정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다. 민호가 공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들어왔다. 강민호 씨. 소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옆에 선 40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변호사 김태준입니다. 윤소정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민호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무슨 용건입니까? 김태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친권 변경 신청서입니다. 윤소정 씨가 서윤 양의 친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민호의 손이 멈췄다. 친권 변경. 법적으로 서윤의 양육권을 빼앗겠다는 뜻이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서윤이는 저와 살기를 원합니다. 소정이 끼어들었다. 그건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아닙니다.
서윤이의 선택입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강민호 씨, 법적으로 윤소정 씨는 생모입니다. 친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방치한 사람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민호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윤소정 씨는 현재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강민호 씨는 변호사가 공방을 둘러봤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주거 환경도 열악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정이 말했다. 민호 씨, 서윤이를 위해서예요. 저와 함께 가면 더 나은 교육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서윤이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후회할 거예요. 민호는 작업대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가주십시오. 강민호 씨, 이건 법적인 절차입니다.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봅시다.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변호사는 서류를 작업대 위에 놓았다.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다. 민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친권 변경 신청서, 법적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민호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곧 다시 꺼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민호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읽을수록 불리한 내용이 많았다. 소정의 경제력, 주거 환경, 교육 여건, 모든 것이 민호보다 우위에 있었다. 민호는 무력감을 느꼈다. 15년 동안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법적으로는 불리했다. 돈이 없고 집이 낡았고 수입이 불안정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소정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저녁, 서윤이 돌아왔다. 민호는 평소처럼 밝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변호사를 구해야 하나?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 밤이 되어 서윤이 잠든 후 민호는 박노식 장인에게 전화했다. 장인님,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냐? 민호는 상황을 설명했다. 친권 변경 신청, 변호사, 법원. 노식은 한동안 침묵했다. 변호사를 구해야겠구나. 하지만 돈이. 걱정 마라.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 소개해 줄게. 감사합니다, 장인님. 그리고 민호야. 네. 포기하지 마라. 넌 좋은 아버지다. 법원도 그것을 알 거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법정 싸움은 처음이었다.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이틀 후 노식이 소개한 변호사를 만났다. 이진수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다. 민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승산은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15년간의 양육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고요. 서윤이는 저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민호는 조금 안심했다. 이진수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대편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15년간의 양육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학교 기록, 병원 기록, 사진, 일기, 뭐든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강민호 씨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 양과도 면담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의사를 확실히 파악해야 하니까요.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조금 희망을 가졌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날 밤 소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호 씨, 법정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합의해요. 서윤이를 위해서. 민호는 답장하지 않았다. 합의라니. 무슨 합의를 말하는 것인가. 민호는 문자를 지웠다. 하지만 다음 날 소정이 직접 찾아왔다. 이번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였다. 표정은 지쳐 있었다. 민호 씨, 얘기 좀 해요. 민호는 공방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밖에서 대화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법정까지 가면 우리 모두 힘들어요. 그건 당신이 시작한 겁니다. 소정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난 진심이에요. 서윤이를 정말 데려가고 싶어요. 왜입니까?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는 계속 물었다.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서윤이가 보고 싶어서입니까? 둘 다예요. 민호는 허탈하게 웃었다. 정직하시네요. 민호 씨, 난 후회하고 있어요. 15년 전에 떠난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가 될 기회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로 사는 겁니다. 15년 동안 당신은 엄마로 살지 않았습니다. 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난 그때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요.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까? 네. 미안해요. 민호는 소정을 쳐다봤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다. 하지만 늦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돌아가십시오. 법정에서 봅시다. 민호는 공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소정은 한동안 밖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민호는 작업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소정의 사과가 진심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15년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정아영이 다시 공방을 찾았다. 밝은 표정이었다. 강민호 씨,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하영은 서류를 꺼냈다. 신도시 프로젝트의 전통공예센터가 확정됐어요. 그리고 강민호 씨를 센터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민호는 놀라 하영을 쳐다봤다. 센터장이라니요? 네. 시에서 강민호 씨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15년간의 꾸준한 활동이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정식 계약이고 급여도 나옵니다. 그리고 강민호 씨는 한국목공 예술 대표 작가로 선정되셨어요. 민호는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대표 작가? 제가요? 네. 축하드려요. 하영은 악수를 청했다. 민호는 멍하니 손을 내밀었다. 이것은 정말입니까? 물론이죠. 다음 주에 기자회견도 있어요. 참석하셔야 합니다. 민호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15년 동안 묵묵히 해온 일이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영이 나간 후 민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이제 법정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 더 이상 불리하지 않았다. 민호는 급히 이진수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기뻐했다. 훌륭합니다. 이것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상대편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이제 강민호 씨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입니다. 법원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윤에게 소식을 전했다. 서윤아, 아빠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 뭔데? 민호는 상황을 설명했다. 센터장, 대표 작가, 기자회견. 서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진짜? 아빠가? 응. 우와. 아빠 대단해. 서윤은 아빠를 꽉 안았다. 민호는 딸을 안으며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소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들었어요. 대표 작가 됐다면서요? 네. 좋네요. 축하해요. 목소리는 비꼬는 투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난 포기 안 해요. 무슨 뜻입니까?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서윤은 내가 데려갈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소정의 집착은 끝이 없어 보였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법원 첫 심리 날짜가 잡혔다. 2주 후였다. 민호는 이진수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했다. 15년간의 모든 기록을 정리했다. 학교 성적표, 병원 진료 기록, 예방접종 증명서, 사진 앨범, 육아일기. 모든 것이 민호가 얼마나 헌신적인 아버지였는지 증명했다. 동네 사람들도 도왔다. 슈퍼주인 김 사장, 옆집 할머니, 서윤의 담임 선생님. 모두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민호는 감사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기자회견 날 민호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다. 서윤이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다. 아빠 멋있어. 그래. 응. 자신감 가져. 민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서윤아.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들, 시 관계자들, 다른 예술가들. 민호는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앞으로 나갔다. 정아영이 소개했다. 강민호 작가는 15년간 한국 전통 목공 예술을 이어온 장인입니다. 특히 한옥 가구와 생활 소품에서 뛰어난 작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스크린에 민호의 작품들이 나타났다. 의자, 책상, 장롱, 소반.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이번 신도시 전통공예센터의 센터장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민호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다. 혼자 딸을 키우시면서 일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작품 활동을 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룬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15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회견장 뒤편에 소정이 서 있었다. 민호는 그녀를 봤다. 소정의 표정은 복잡했다. 분노, 질투, 후회가 뒤섞인 것 같았다. 민호는 그녀를 외면하고 밖으로 나갔다. 소정이 뒤따라왔다. 민호 씨. 민호는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축하해요. 진심으로. 민호는 그제야 돌아봤다. 소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뒤늦게 안 것 같네요. 미안해요. 15년 전에 당신을 떠난 것.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정은 계속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부터 당신은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서윤이는 제 딸입니다. 소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도 엄마예요. 이름만요. 그 말에 소정은 무너졌다.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민호는 난처했다. 일어나십시오. 난 정말 후회해요. 서윤이를 버린 것, 당신을 떠난 것. 그럼 왜 돌아왔습니까? 진짜 이유를 말하십시오. 소정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민호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자 가슴이 아팠다. 집을 팔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서윤이를 데려가려 한 겁니까?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소정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서윤이를 보고 나서 달라졌어요. 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다는 게, 그리고 나 없이도 잘 크고 있다는 게, 그래서요? 질투가 났어요. 당신한테. 서윤이가 당신만 따르는 게,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당연한 겁니다. 15년 동안 당신은 없었으니까요. 알아요.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 소정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민호는 소정을 내려다봤다. 가엾었다. 하지만 동정할 수 없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일어나십시오. 민호는 손을 내밀었다. 소정은 그 손을 잡고 일어났다. 법정에서 싸우는 것은 그만두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15년의 공백을 메울 수 없어요.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윤이를 가끔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서윤이가 결정할 일입니다. 서윤이는 날 미워하죠?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소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민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소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호는 서윤에게 물었다. 서윤아, 엄마를 만나고 싶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아빠를 힘들게 했잖아.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도 나름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민호는 딸을 안았다. 서윤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것이 최선이었다. 법원 심리 전날 소정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소정이 친권 변경 신청을 철회했다는 내용이었다. 민호는 놀랐다. 정말입니까? 네. 윤소정 씨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끝났다. 이진수 변호사에게 전화의 소식을 전했다. 축하합니다, 강민호 씨.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긴 싸움이 끝났다. 이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소정이 친권 변경 신청을 철회한 다음 날
민호는 공방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톱질 소리, 사포질 소리, 망치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 평화롭게 느껴졌다. 점심때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소정이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또 무슨 일입니까? 소정은 평소와 달랐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지친 표정. 명품 가방도 없었다. 그저 작은 종이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들어오십시오. 민호는 거실로 안내했다. 차를 내왔다. 소정은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호 씨, 네, 정말 미안해요. 소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정은 계속 말했다. 15년 전 내가 떠난 것, 서윤이를 버린 것, 당신을 배신한 것,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변명할 수도 없고요. 소정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다. 이거 서윤이한테 전해주세요. 뭡니까? 편지예요. 15년 동안 쓴 편지들. 민호는 놀라 소정을 쳐다봤다. 15년 동안요? 네. 매년 서윤이 생일마다 썼어요. 보낼 용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쓰긴 했어요. 민호는 편지들을 받아들었다. 15통이었다. 하나하나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왜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떠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편지를 보내요. 민호는 편지 중 하나를 꺼냈다. 소정이 말했다. 읽어보세요. 민호는 봉투를 열었다. 2010년 3월 15일. 서윤이 태어난 날이었다. 서윤아, 엄마야. 넌 오늘 태어났어. 너무 예쁘다.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입술. 모든 게 완벽해. 하지만 엄마는 무서워.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어.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미안해, 서윤아. 엄마는 겁쟁이야. 민호는 다른 편지를 꺼냈다. 2012년. 서윤아, 3살이 됐구나. 엄마는 아직도 멀리 있어. 용기가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너를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 엄마는 이미 너를 버린 사람이야. 2015년. 서윤아, 5살. 유치원 다니고 있겠지?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엄마는 매일 궁금해. 하지만 알 수 없어. 엄마는 너의 삶에 없으니까. 2018년. 서윤아, 8살. 초등학교 2학년. 공부는 재미있어? 아빠는 잘 계시지? 엄마는 가끔 너희 동네를 지나가. 멀리서 너를 본 적도 있어. 학교 가는 모습 너무 예뻤어.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민호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소정을 쳐다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멀리서 봤다고요? 네. 몇 번. 아니, 많이 봤어요. 서윤이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멀리서 지켜봤어요. 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서윤이가 날 거부할까봐.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소정은 계속 말했다. 민호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서윤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잖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그것도 못했어요. 소정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민호 씨,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뭡니까? 서윤이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요. 민호는 놀라 소정을 쳐다봤다. 어디 갑니까? 외국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이번엔 진짜로. 서윤이는요? 서윤이는 여기가 더 좋을 거예요. 아빠와 함께. 소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도 따라 일어났다. 민호 씨, 정말 고마웠어요. 15년 동안 서윤이를 지켜줘서. 제 딸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당신 딸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소정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행복하세요. 서윤이와 함께. 당신도요. 소정은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민호는 창가로 가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소정은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민호는 편지들을 내려다봤다. 15년의 후회와 그리움이 담긴 편지들. 민호는 서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할까 고민했다. 저녁, 서윤이 돌아왔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다. 아빠 나왔어. 응, 어서 와. 저녁을 먹는 동안 민호는 계속 생각했다. 편지를 보여줄까 말까? 서윤이 엄마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을까? 아니면 모르는 게 더 나을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윤이 물었다. 아빠, 뭔가 고민 있어? 응? 표정이 안 좋아.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서윤아, 아빠가 줄 게 있어. 뭔데? 민호는 편지들을 가져왔다. 서윤은 편지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준 거야.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가? 언제? 오늘. 또 왔어? 응. 마지막으로. 서윤은 편지들을 받아들었다.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했다. 이거 내 생일마다 쓴 거네. 그런 것 같아. 서윤은 첫 번째 편지를 꺼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민호는 옆에서 지켜봤다. 서윤의 표정이 변했다. 놀람, 슬픔, 혼란. 한 통, 두 통, 세 통. 서윤은 모든 편지를 읽었다. 마지막 편지는 올해 생일에 쓴 것이었다. 서윤아, 15살. 이제 중학생이구나. 엄마는 최근에 너를 봤어. 정말 예뻐졌더라. 아빠를 닮았어. 착하고 성실한 모습도. 엄마는 자랑스러워. 하지만 동시에 미안해. 내 인생에 없어서. 서윤아,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야. 사랑해. 서윤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딸을 안았다. 괜찮아? 응. 그냥 복잡해. 뭐가? 엄마가 나를 생각했다는 게. 민호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나를 버렸잖아. 그래. 그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왜 미안해지지? 그게 사람 마음이야. 서윤은 한동안 아빠 품에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빠, 나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응.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민호는 딸이 대견했다. 착하다, 서윤아. 하지만 엄마를 만나고 싶진 않아. 아직은.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서윤은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거 내가 가져도 돼? 당연하지. 내 거야. 서윤은 편지들을 안고 자기 방으로 갔다.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민호는 생각했다. 소정도 나름 힘들었을 것이다. 후회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선택의 대가는 컸다. 민호는 공방으로 갔다. 작업대 앞에 앉아 나무를 꺼냈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윤을 위한 작품, 딸의 방에 놓을 책장, 나무를 자르고 사포질하고 조립했다. 손을 움직이며 민호는 마음이 정리되었다. 소정은 떠났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호는 작업을 멈췄다. 책장의 기본 틀이 완성됐다. 앞으로 며칠 더 작업하면 완성될 것이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민호의 전 아내가 완전히 떠났다는 소문. 외국으로 갔다는 소문. 민호는 확인하지 않았다. 알 필요도 없었다. 박노식 장인이 공방을 찾았다. 다 끝났다면서? 네, 장인님. 잘했다. 노식은 민호가 만들고 있는 책장을 봤다. 서윤이 거냐? 네. 예쁘게 만들어라. 그럴게요. 노식은 차를 마시며 말했다. 민호야, 이제 앞으로만 보면 된다. 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버텼다. 자랑스럽다. 그 말에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민호는 한동안 혼자 서 있었다. 저녁, 서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호가 물었다. 서윤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알아. 아빠랑 있으면 항상 행복하니까. 민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서윤아. 뭐가?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서윤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고마워. 아빠가 내 아빠여서. 그날 밤 민호는 일기장을 폼았다. 새로운 페이지에 펜을 들었다. 2024년 12월 10일. 소정이 떠났다. 이번에는 진짜로. 15년의 혼란이 끝났다. 이제 서윤이와 나 둘만의 시간이다. 과거는 보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아니, 이미 잘하고 있다. 민호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정원집에 피어난 미래. 2년이 흘렀다. 강민호의 목공방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소가 되었다. 신도시 전통공예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민호는 많은 제자들을 키웠다. 젊은 장인들이 민호를 찾아와 배웠고 민호는 아낌없이 가르쳤다. 정원집이라는 이름도 공식적으로 붙었다. 시에서 이 집을 문화재로 등록했고 민호는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서윤과의 추억, 15년의 역사, 그리고 미래의 꿈. 정원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민호와 서윤이 함께 가꾼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다. 봄에는 벚꽃과 목련, 여름에는 수국과 장미,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국화, 겨울에는 동백과 매화. 공방도 확장되었다. 옆집을 매입해 작업 공간을 넓혔고 전시 공간도 만들었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이 찾아와 민호의 작품을 구경했다.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아이들이 와서 나무 장난감을 만들고 어른들은 작은 소품을 만들었다. 서윤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키도 훌쩍 자라 이제는 아빠 어깨까지 왔다. 얼굴도 많이 성숙해졌다. 민호는 가끔 딸을 보며 놀랐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서윤은 주말이면 공방을 도왔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작품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서윤의 밝은 성격과 친절함을 좋아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공방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민호는 작업 시연을 하고 있었고 서유는 아이들에게 나무 장난감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렇게 사포로 문질러주면 부드러워져요. 우와, 진짜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서유는 웃으며 도와줬다. 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뿌듯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민호와 서유는 정원에 앉았다.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 재미있었어, 아빠. 그래. 응.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어. 하나는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자랑하더라. 민호는 웃었다. 너도 어렸을 때 그랬어. 진짜? 응. 자기가 만든 거 자랑하려고 동네 한 바퀴 돌았지. 서유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사실인데. 두 사람은 웃었다. 정원에는 저녁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아빠, 응? 나 진로 정했어. 민호는 서윤을 쳐다봤다. 뭐로? 목공 디자이너. 민호는 놀랐다. 정말? 응. 아빠처럼 나무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좀 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민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좋은 선택이야. 아빠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왜? 힘든 일이잖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아빠는 응원해. 서유는 아빠를 꽉 안았다. 고마워, 아빠. 천만에. 해가 지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정원의 나무들이 석양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다.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아빠, 사진 찍을까? 그래.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다. 민호와 서윤이 웃고 있는 사진. 배경에는 정원과 석양이 있었다. 예쁘게 나왔다. 어디 보자. 민호는 사진을 봤다.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우리 잘 살고 있지? 당연하지. 최고로 잘 살고 있어. 밤이 되어 별이 떴다. 민호와 서유는 정원에 누워 별을 봤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빠, 저기 북극성 보여? 어디? 저기. 서윤이 가리킨 곳을 민호가 쳐다봤다. 아, 보인다. 저 별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대. 길을 잃었을 때 찾는 별이래. 그래. 응. 아빠도 그래. 뭐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찾는 사람.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유는 아빠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아빠. 항상 곁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서윤아. 태어나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별을 봤다.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고 별이 반짝였다. 완벽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서윤의 16번째 생일이었다. 민호는 조용히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준비했다. 케이크는 직접 만든 것이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아침 7시 서윤이 일어났다. 거실로 나오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생일 축하해, 서윤아. 아빠. 서윤은 달려와 아빠를 안았다. 민호는 딸을 꽉 안으며 말했다. 16살이야. 벌써. 시간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었다. 민호는 서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이제는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다. 서윤아. 응? 아빠가 선물 있어. 민호는 공방으로 가서 뭔가를 가져왔다. 큰 상자였다.
서유는 눈을 반짝이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책상이 들어 있었다. 아니, 책상이라기보다는 작업대였다. 작지만 기능적인 디자인. 서랍도 있고 공구를 걸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이거 내 작업대야. 이제 너만의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고마워. 천만에. 내가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를 바라. 서윤은 작업대를 만져봤다. 나무의 질감이 부드러웠다. 민호의 정성이 느껴졌다. 아빠, 이거 언제 만들었어?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모르게. 진짜? 몰랐어. 민호는 웃었다. 아빠도 비밀 하나쯤은 가질 수 있지. 서유는 작업대를 자기 방으로 옮겼다. 창가에 놓으니 딱 맞았다. 햇살이 들어와 작업대를 비췄다. 완벽해, 아빠. 그래. 응. 최고야. 그날 저녁 민호는 서윤을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다. 박노식 장인, 슈퍼주인 김 사장, 옆집 할머니, 서윤의 친구들 모두 모여 서윤의 생일을 축하했다. 정원에 테이블을 놓고 음식을 차렸다. 민호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다. 사람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웃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다. 서윤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촛불을 껐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무슨 소원 빌었어? 친구가 물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비밀.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서윤이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분명 그런 소원이었을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박노식 장인이었다. 노식은 민호와 서윤을 불렀다. 둘이 이리 와봐. 두 사람이 다가갔다. 노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서윤이 선물이야. 장인님. 서윤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나무로 만든 목걸이였다.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조각되어 있었다. 예쁘다. 이 나무는 은행나무야. 오래 사는 나무지. 너도 이 나무처럼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란다. 서윤은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천만에. 잘 자라라. 노식은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야, 넌 정말 잘했다. 감사합니다, 장인님. 서윤이를 훌륭하게 키웠어. 자랑스럽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노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나도 가봐야겠다. 늙은이는 일찍 자야지. 조심히 가세요, 장인님. 노식이 떠나고 민호와 서윤은 정원을 정리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치우고 촛불을 끄고 모든 게 평화로웠다.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그럼, 당연하지. 서윤은 아빠를 안았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윤아.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정원에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나무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15년 전 생후 6개월의 서윤을 안고 있던 그날 밤이 떠올랐다. 아내가 떠나고 앞날이 막막했던 그날. 민호는 울면서 다짐했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민호는 약속을 지켰다. 서윤을 지켰고 함께 자랐고 행복하게 살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민호는 눈을 떴다. 서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 뭐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행복해서. 나도.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각자의 방으로 갔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정원을 비추는 은은한 빛.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정원집의 작은 불빛은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자리 잡은 가족의 미래를 비추고 있었다.